거기 지금 멈추시오! 경장의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망나니의 칼이 허공에 멈췄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소연이 두 손 가득 문서를 안고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소연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이 저희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증거입니다. 홍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득수가 눈을 크게 떴지요. 대체 이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백일홍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행운과 축복이 깃들길 빌어요.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남쪽 끝자락, 저작거리가 시작되는 어귀에 득수라는 젊은 장돌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득수는 올해 22살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세상을 헤쳐온 청년이었지요. 그의 어머니는 득수가 돌도 되기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득수가 7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관가에 끌려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웃 사람들이 득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군거렸지요. 역적의 자식이라네. 불쌍하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면 화가 미칠 게야. 그렇게 득수는 하루아침에 천민보다 못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득수를 거둬준 것은 저작거리에서 자파를 파는 늙은 상인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득수에게 밥을 주고 재울 곳을 내어 주었으며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득수가 15살 되던 해 최 노인마저 세상을 떠났지만 득수는 그에게 배운 대로 묵묵히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물건을 날랐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목이 터져라 호객을 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푼돈이 쌓였고 그 푼돈으로 다시 물건을 떼어다 팔았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신분의 장돌뱅이에게 양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행여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값을 떼먹기 일쑤였습니다.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지요. 관가에 가봤자 천민의 말을 들어줄 리 만무했으니까요. 그래도 득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갔습니다. 불평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거니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이었지요. 최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 늘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득수야, 사람 팔자는 아무도 모르는 거요. 오늘 천하게 태어났다고 내일도 천한 법은 없어. 다만 마음만은 천하게 먹지 마라. 마음이 천해지면 그때는 진짜 천한 놈이 되는 거야.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득수는 오늘도 저작거리 한편에 자리를 폈습니다. 빗자루 사시오, 쌀이 빗자루. 집신도 있소, 튼튼한 집신. 득수의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득수는 아침부터 목청껏 물건을 팔았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주먹밥 하나로 허기를 달랬지요. 오후 햇살이 따가워질 무렵 저작거리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라, 비켜. 홍 대감대 캥차시다. 사람들이 황급히 길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득수도 얼른 좌판을 한쪽으로 치우고 고개를 숙였지요. 화려한 가마 행렬이 저작거리를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가마 앞뒤로 늠름한 하인들이 호위하고 그 뒤를 젊은 아낙들이 따랐습니다. 득수는 고개를 숙인 채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가마의 휘장을 살짝 들추었지요. 그 찰나 득수의 눈에 가마 안규수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달빛을 담은 듯 맑은 눈매,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한 볼, 살며시 담은 붉은 입술. 세상에 그리 고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득수는 그만 멍하니 서서 가마가 사라지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귀가 붉어졌지요. 이봐, 멍 때리지 말고 비키시게. 뒤따르던 하인의 호통에 득수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허둥지둥 옆으로 물러서며 연신 고개를 조아렸지요. 행렬이 완전히 지나간 뒤에야 득수는 털썩 좌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옆 좌판에 나이 든 상인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홍 대감댁 외동 따님이여. 홍소연 아가씨라고 하지. 한양에서 제일 가는 미인으로 소문났어.
득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홍소연. 그 이름이 가슴에 아로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득수는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있지요. 저 높은 구름 위의 양반과 규수와 이 땅바닥을 기는 천민 장돌뱅이 사이에 무슨 인연이 있겠습니까? 감히 바라보는 것조차 외람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득수는 허름한 움막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마 안에서 스쳐 지나간 그 고운 얼굴이 떠올랐지요. 득수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게 무슨 부질없는 짓인가. 그러나 한번 마음에 들어온 것은 쉬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며칠 뒤 득수는 장사를 마치고 어스름한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 외곽의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는데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도 함께였지요. 이놈의 고양이, 맞아라, 맞아. 재수없게 길을 막아? 이건 도깨비 고양인가 봐. 득수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흰 고양이 한 마리를 둘러싸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한쪽 눈은 피로 범벅이 되었고 내 다리를 후들후들 떨며 겨우 서 있었지요. 그런데도 고양이는 도망치지 않고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뭐 하는 짓이야? 득수가 호통을 치며 아이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깜짝 놀라 뿔뿔이 흩어졌지요. 득수는 허리를 굽혀 쓰러져 가는 고양이를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고양이의 몸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었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어. 득수는 서둘러 고양이를 안고 자신의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득수는 정화수를 떠와 고양이의 상처를 조심스레 씻어주었습니다. 찢어진 살갗에 약초를 으깨어 바르고 깨끗한 헝겊으로 감싸주었지요. 고양이는 득수가 치료하는 동안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맑은 눈으로 득수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요. 득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의 눈이 영 짐승의 눈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고 그윽했지요. 배고프지? 오늘 번 돈이 많진 않지만 득수는 저녁으로 먹으려던 죽을 작은 사발에 덜어 고양이 앞에 놓아 주었습니다. 고양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죽을 핥기 시작했지요. 득수는 그런 고양이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신기한 놈이네. 고양이가 죽을 먹다니. 그날 밤 득수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고양이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그를 깊은 잠으로 이끌었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득수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흰 고양이는 거짓말처럼 회복했습니다. 찢어진 상처는 흉터도 없이 아물었고 피로 범벅이던 흰 털은 눈부시게 빛났지요. 고양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득수는 잠결에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움막 안이 푸르스름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 빛의 근원을 따라 시선을 돌리니 흰 고양이가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고양이의 입이 달싹달싹 움직이더니 사람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깨었느냐, 은인. 득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팠습니다. 분명 생시였지요. 네, 내가 말을 했느냐? 고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이 산천에서 천년을 살아온 영물이니라. 득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양이는 달빛 아래서 더욱 신비롭게 빛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돌을 닦아 영물이 되었으나 아직 하늘로 오르지 못하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느니라. 내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번 생을 마감해야 했을 터. 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득수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고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의 보답으로 내게 한 가지 능력을 주겠다. 이 능력을 얻으면 세상의 모든 짐승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다. 고양이가 득수에게 다가와 이 말을 들이밀었습니다.
고양이의 이마와 득수의 이마가 맞닿는 순간 따스한 기운이 득수의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다만 명심하라. 고양이가 물러서며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해를 끼치면 모든 것을 잃으리라. 능력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베풀어야 하느니라. 득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양이는 만족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훗날 내가 위기에 처하면 내가 다시 나타나겠다. 그때까지 부디 바른 마음을 잃지 말거라. 고양이는 그 말을 남기고 창가로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달빛 속으로 한 발, 두 발 걸어가더니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득수는 한참을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분간이 가지 않았지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득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다음 날 새벽 득수는 여느 때처럼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벌써 북적북적했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엉켜 시끌벅적했지요. 득수도 여느 때처럼 좌판을 펴고 물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지요. 사람들의 말소리에 섞여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주인이 오늘도 밥을 안 주네. 득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옆 좌판 주인이 데리고 온 검둥개가 주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구두쇠라니까. 나도 뭐 좀 얻어먹자. 처마 밑에 앉은 참새들이 쪼르르 몰려들며 떠들었지요. 득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고양이가 전해준 능력이 진짜였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장터 한쪽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득수가 구경꾼 사이를 비집고 가보니 우시장 앞에서 소장수와 백정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 소는 튼튼하다니까. 병든 구석이 어딨어? 아니, 내가 보기엔 속이 안 좋아 보여. 값을 깎아야겠어. 둘 사이에 묶여있는 커다란 누렁소가 슬픈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득수의 귀에 소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득수는 주변을 살피며 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소가 놀란 눈으로 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말을 알아들으십니까? 득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저의 옛 주인 김영감이 마구간 뒤편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 은자 30냥을 묻어두었습니다. 영감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돈은 아직 거기 있을 것입니다. 저를 사주신다면 그 위치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득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소를 사면 전 재산을 털어야 했습니다. 만약 소의 말이 거짓이라면 득수는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득수는 소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득수는 결심했습니다. 이보시오, 저 소 얼마요? 소장수가 득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천한 놈이. 내깟 것이 소를 사서 뭐하게? 득수는 품에서 그동안 모은 돈주머니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말해 보시오. 얼마요? 신랑이 끝에 득수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단량을 주고 소를 샀습니다. 소를 끌고 나오는 득수의 등 뒤로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따라왔지요. 저 미친놈 봐라. 천민 주제의 소는 사서 뭐하게? 곧 굶어 죽겠구만. 허허. 그러나 득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소가 알려준 곳으로 갓땅을 파니 정말로 은자가 담긴 항아리가 나왔지요. 세어보니 30냥이 넘었습니다. 득수는 소를 근교의 한적한 풀밭에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내 덕에 큰돈을 얻었다. 이제 넌 자유야. 평생 푸른 풀 뜯으며 편히 살아라. 소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인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득수는 소의 등을 쓰다듬어 주고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능력으로 해를 끼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했지. 하지만 서로 돕는 일에 쓴다면 괜찮겠지. 그날 밤 득수는 은자를 품에 안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문득 최 노인의 말이 떠올랐지요. 장돌뱅이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요.
득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능력과 종잣돈으로 사람들을 돕는 장사를 해야겠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득수는 은자로 작은 약재상을 열었습니다. 저작거리 외진 곳에 조그만 점포 하나를 얻어 간판을 내건 것이지요. 가게 이름은 그저 소박하게 득수약방이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출신도 변변치 않은 젊은이가 약재상이라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득수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지요. 바로 동물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산속 다람쥐들은 사람이 쉽게 찾지 못하는 귀한 산삼 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까치들은 어느 산등성이에 영지버섯이 자라는지 귀띔해 주었지요. 뱀들은 어느 골짜기에 희귀한 약초가 피는지 알려주었고, 사슴들은 자신의 뿔이 떨어진 곳을 득수에게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득수는 동물들에게 정보를 얻을 때마다 반드시 보답을 했습니다. 다람쥐에게는 볶은 밤을, 까치에게는 고기 조각을, 뱀에게는 따뜻한 볕이 드는 바위 자리를 마련해 주었지요. 고맙네, 친구들. 덕분에 장사가 잘 되고 있어. 우리야 좋지.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물들과 득수 사이에는 두터운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귀한 약재를 싼 값에 파는 약재상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서민들이 찾아왔지요. 득수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약재를 거의 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나리, 어찌 이리 싸게 주십니까? 저도 어렵게 살아봐서 압니다. 아픈 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괴로운 거지요. 소문은 퍼져나갔고 손님은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새 득수약방은 저작거리에서 제법 이름난 약재상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중년 사내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에 품이 있는 행색을 보니 양반가의 어른인 듯했지요. 이 집이 소문난 득수약방인가? 예, 그렇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사내는 득수를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내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어찌 이리 귀한 약재를 많이 들여놓았느냐? 산에서 직접 캐오거나 아는 이들에게서 구합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저것 약재를 샀습니다. 넉넉히 값을 치르고 떠나는 사내의 뒷모습을 배웅하며 득수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실까? 그것이 홍대감댁 집사였음을 득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보름 뒤 한양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홍대감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다는 것이었지요. 어이가 여러 다녀가고 온갖 명약을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다 했습니다. 득수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홍대감이라면 바로 그분, 저작거리에서 보았던 가마 행렬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마 안에는 소연 아씨가 있었지요. 대감이 돌아가시면 아씨도 얼마나 슬퍼하실까. 득수는 행여 자신이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날 저녁 득수가 가게를 정리하는데 처마 밑에서 제비 한 쌍이 다급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홍대감댁 제비인데 대감께서 독에 당하셨어. 득수가 귀를 쫑긋 세우며 물었습니다. 독이라고?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느냐? 소문이 아니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제비들의 말에 따르면 이랬습니다. 보름 전 한밤중 대감댁 부엌에 낯선 사내가 몰래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대감의 약탕기에 무언가를 타더니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지요. 제비들은 처마에서 그 장면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겠어. 하지만 옷차림이 양반 같았어. 그리고 대감의 사촌 동생이 사는 쪽에서 왔어. 득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감이 독에 당했다면 보통 약으로는 낫지 못할 터였지요. 혹시 무슨 독인지 알 수 있느냐? 냄새가 고약했어. 우리가 아는 독버섯 냄새 같기도 하고. 득수는 곧바로 약장을 뒤졌습니다. 독버섯에 당했다면 해독할 방법이 있었지요. 마침 며칠 전 산에서 구해온 영지버섯과 감초, 그리고 녹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대감에게 이 해독약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천민 신분의 약재상이 양반 대감댁에 찾아가 독살이니 해독약이니 말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장 미친놈 취급을 받거나 자칫하면
대감을 해치려 했다는 누명을 쓸 수도 있었지요. 득수는 밤새 궁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득수는 자신이 모은 재산 중 상당 부분을 털어번 듯한 비단옷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거상 행세를 하며 홍 대감댁을 찾아갔지요. 지방에서 약재를 취급하는 상인입니다. 대감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대감댁 집사가 득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단옷에 점잖은 행색을 하고 있으니 아주 의심하지는 않았지요. 대감께서는 편찮으신 몸이라 아무나 뵐 수 없소. 알겠습니다. 다만 이 약재를 대감께 올려주십시오. 저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인데 웬만한 병에는 듣습니다. 득수는 정성껏 하려 온해독탕과 처방을 적은 한지를 집사에게 건넸습니다. 집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약을 받아들었지요. 득수는 대답도 듣지 못한 채 대감댁을 나서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놀라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 대감이 기적적으로 회복했다는 것이었지요. 어이도 고개를 갸웃거렸고 온 한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대감댁에서는 은인을 찾는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소연아 씨가 직접 아버지를 살린 은인을 찾아 나섰다는 소문도 함께였지요. 며칠 뒤 득수약방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살짝 내린 쓰개 치마 아래로 맑은 눈이 빛났고 뒤따르는 몸종이 주변을 살피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득수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거리에서 가마 안에 스쳐보았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홍소연이었지요. 여기가 득수약방입니까? 맑고 고운 목소리에 득수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연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득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온 약재상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을 찾고 있습니다. 득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모른다고 해야 할까? 망설임 끝에 득수는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씨. 저는 지방에서 온 상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소연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약장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약재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몸조리에 좋은 약재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득수는 떨리는 손으로 녹용, 인삼, 대추 등 보약에 좋은 약재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소연은 하나하나 살피며 이것저것 물었지요. 이 산삼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북쪽 깊은 산에서 구했습니다. 참 좋아 보이네요. 이것으로 주십시오. 약재를 고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소연은 생각보다 털털하고 명랑한 성품이었지요. 양반과 규수답지 않게 눈높이를 낮춰 이야기했고 가끔 농담도 던졌습니다. 약재상 날이 혹시 이런 약재도 있습니까? 잠을 못 자는데 좋은 것으로요. 아씨께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아버지가 아프신 동안 걱정되어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으셨는데도 습관이 되어버렸지요. 득수는 조심스럽게 대추와 용안육을 꺼내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함께 샀지요. 좋은 약재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소연이 떠난 뒤 득수는 한참을 멍하니 가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지요. 그 뒤로 소연은 종종 득수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약재를 사러 온다는 핑계였지만 점점 그냥 들르는 일이 많아졌지요. 오늘은 특별히 살 것은 없는데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아씨가 직접 오실 것까지야. 저희가 배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나오는 것도 나름 즐거운걸요.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지요. 대감댁에서 소연을 따라온 늙은 사냥개가 득수를 볼 때마다 으르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이려니 했지요. 그러나 사냥개의 중얼거림을 들은 득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해. 이 사람에게서 천민의 냄새가 나. 아씨에게 알려야 하나? 득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거짓이 통할 수 있을까 불안했지요. 그래도 득수는 소연을 만날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비록 신분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지만
그 맑은 눈을 마주할 때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지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조심해라.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득수는 그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느 날 득수가 약재를 구하러 대감댁 인근을 지나는데 처마 밑에서 까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뭐? 무슨 소식? 대감을 독살하려 한 자가 누군지 안다니까. 득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데? 대감의 사촌 동생 홍태수라는 양반이야. 그 탐욕스러운 인간.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대감의 재산이랑 벼슬을 노린다잖아. 대감이 없어지면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득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을 독살하려 한 자가 다름 아닌 친척이었다니. 까치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홍태수 그 인간, 아들이 있잖아. 아, 그 도련님? 방탕하기로 소문난? 맞아, 그 도련님. 홍태수가 자기 아들과 대감댁 소연 아씨를 혼인시키려고 계획 중이래. 뭐, 그 천하의 한량과 소연 아씨를? 대감이 살아있으면 절대 허락 안 할 테니까 독살하려 한 거지. 대감이 없으면 아씨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득수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소연 아씨를 그런 자에게 시집 보내다니. 그뿐이 아니야. 홍태수는 대감의 재산 문서도 위조하고 있대. 대감이 죽으면 모든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득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에 앉은 참새들도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나는 홍태수 집에 들어가 본 적 있어. 그 인간, 창고에 이상한 약첩을 잔뜩 숨겨놨더라. 독약 만드는 약재 아닐까? 그런 것 같아. 냄새가 고약하던데. 득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홍태수라는 자가 대감을 해치려 하고 소연 아씨까지 노리고 있다. 지금 대감은 해독약으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홍태수가 다시 독을 쓴다면 어찌 될까? 득수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소연 아씨를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천민 신분의 자신이 양반가의 일에 나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득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는 소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지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득수는 대감댁 집사의 부름을 받고 대감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집사가 슬쩍 귀띔해 주기를 소연 아씨가 아버지께 약재상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지요. 대감은 득수를 한참 살펴보더니 느릿느릿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약재상인가? 예, 대감. 득수라 합니다. 내 딸이 내 약재상에 자주 간다더구나. 약재도 좋고 주인도 괜찮다고 하던데. 득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아씨께서 과찬해 주셨습니다. 대감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지방 거상이라 들었는데 어느 지방 출신인가? 남쪽 끝 어느 고을입니다. 변변치 않은 곳이라 대감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득수는 미리 준비해 둔 거짓 내력을 둘러댔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요. 좋다. 앞으로 우리 집 약재는 내 가게에서 되겠다. 감사합니다, 대감. 그날부터 득수는 공식적으로 홍대감댁 출입을 허락받았습니다. 소연을 만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지요. 두 사람은 약재를 핑계로 자주 마주쳤고 점점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대감댁 후원에서 두 사람은 우연을 가장에 만났습니다. 매화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자 아래서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득수나리,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득수는 움찔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아씨? 아버지를 살린 그 약, 나리가 보낸 것이지요? 득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소연의 눈에는 추궁이 아닌 감사함이 담겨 있었지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약첩에 적힌 글씨가 나리가 보내주신 처방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집사에게 약을 건넨 분의 인상착의도 나리와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득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켰군요. 왜 숨기셨어요? 득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감댁에 약을 올렸다고 하면 믿어주셨겠습니까? 자칫 오해를 살까 두려웠습니다. 소연이 득수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에 매화 꽃잎이 흩날렸고 그 꽃잎이 소연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지요. 고맙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득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비단실에 꿰n 작은 옥놀이개였지요. 이것을 받아주세요. 저의 마음입니다. 득수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씨, 이런 귀한 것을 어찌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소연의 눈이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득수는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었지요. 놀이개를 받아 손에 쥐는 순간 득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씨. 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득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저작거리에서 아씨를 배웠을 때부터 저는 아씨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연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꽃잎을 날렸고 세상이 온통 분홍빛으로 물든 듯했지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에도 득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홍태수의 흉계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득수는 행복했습니다. 꽃잎처럼 가벼운 행복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지요. 그로부터 한 달 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대감이 득수와 소연의 혼담을 허락했다는 것이었지요. 내 딸을 살려준 은인인데 어찌 사위로 삼지 않겠느냐. 대감의 한마디에 대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인을 양반댁 사위로 들인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대감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됨이 중요한 것이지. 득수는 내가 보기에 훌륭한 청년이다. 소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득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례 날짜가 잡히고 대감댁은 혼례 준비로 분주해졌지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 한 명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홍태수였지요. 홍태수는 득수가 나타난 뒤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죽었어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소연을 자기 아들과 혼인시키려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지요. 저 천한 놈 같으니 어디서 굴러온 놈인지 알아봐야겠군. 홍태수는 수소문 끝에 득수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거상이라 했으나 남쪽 어느 고을에서도 그런 상인 가문은 찾을 수 없었지요. 수상하다 여긴 홍태수는 한양의 뒷골목 정보통들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지요. 허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득수가 거상이 아니라 저작거리의 천민 출신 장돌뱅이라는 사실을. 게다가 득수의 아버지가 20년 전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한 죄인이라는 사실까지. 홍태수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내 놈 목숨은 내 손안에 있다. 혼례를 나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홍태수가 홍대감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위로 삼으려는 득수라는 자, 그 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홍태수는 득수의 신분과 내력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천민 출신의 역적의 자식이라는 것까지. 홍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형님,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문서를 보십시오. 홍태수가 내민 문서에는 득수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처형당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 그놈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득수 약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득수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지요. 나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닥쳐라, 이 사기꾼 놈아.
양반 행세를 하며 대감댁을 농락하다니. 득수는 그제야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났음을 알았습니다. 포졸에 끌려가는 득수의 눈앞으로 소연이 뛰어왔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소연이 외쳤지요. 득수 나리, 득수 나리. 아씨, 가지 마십시오. 저 같은 사람과 엮이시면 안 됩니다. 득수는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소연은 몸종들에게 붙잡혀 끌려갔고 득수는 차가운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갔지요. 봄날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득수는 한양 을금부 옥사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 위에 앉아 득수는 멍하니 벽을 바라보았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옥사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비단옷에 음흉한 눈매 홍태수였지요. 홍태수가 득수 앞에 쭈그려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허허, 꼴 좋다. 천민 주제의 양반과 규수를 넘보다니. 득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몄지요? 홍태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내 놈 덕분에 내 계획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아느냐? 형님을 독살하려던 것도, 소연이를 내 아들과 혼인시키려던 것도 전부 물거품이 됐어. 득수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내 놈이 형님에게 해독약을 올렸다는 것도 알아. 어디서 그런 비방을 알아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 홍태수가 득수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비밀은 묻힌다. 역적의 자식이 양반을 사칭하고 대감댁을 농락했으니 죄가 만만치 않을 게야. 아마 차명은 면치 못할 거다. 득수는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손발이 묶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홍태수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편히 죽어라. 다음 세상에는 제 분수를 알고 태어나거라. 홍태수가 사라지자 옥사는 다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득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죽게 되면 홍태수의 악행은 영영 묻히고 소연도 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인, 여기 계셨군요. 득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옥사 구석에서 쥐 한 마리가 득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저작거리에 사는 쥐입니다. 은인께서 저희에게 밥을 나눠주셨지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득수는 예전에 가게 주변의 쥐들에게 남은 음식을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은인이 옥에 갇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쥐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흰 고양이님이 한양에 나타나셨습니다. 흰 고양이가? 예, 위기의 순간에 다시 나타나겠다고 하셨다지요? 그분이 은인을 찾고 계십니다. 득수의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 고양이에게 내 상황을 알려줄 수 있겠소? 물론입니다. 곧 전하겠습니다. 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득수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옥사에서 득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감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홍대감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득수와의 혼담을 완전히 없던 일로 했지요. 소연을 따로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그 천한 놈에게 눈이 멀어 아비를 속였구나. 아버지, 득수나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분입니다. 닥쳐라. 역적의 자식이 진심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대감은 소연에게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몸종들이 소연의 방문 앞을 지켰지요. 소연은 방 안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득수나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사이 홍태수는 물밑에서 착착 일을 진행했습니다. 형님, 이번 일로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제 아들 태준이와 소연이를 혼인시키면 소문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혼담 이야기가 나올 때냐?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소연이가 저런 천한 놈과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문은 끝입니다. 빨리 혼인을 시켜 입막음을 해야지요. 홍대감은 분노와 수치심에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홍태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지요. 좋다.
내 말대로 하마. 소연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홍태수 나리 아들과 혼인이라고요? 소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홍태수의 아들 태주는 한양에서 방탕하기로 소문난 한량이었지요.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여염집 여인들을 희롱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그런 자와 혼인할 수 없습니다. 대감의 명이다. 거역하면 불효가 될 것이야. 소연은 몸종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날부터 소연은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밥상이 들어와도 손도 대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나자 소연의 얼굴은 헬쓱해졌고 입술은 하얗게 말랐습니다. 아씨, 제발 진지를 드세요. 싫어. 이대로 죽을 거야. 대감댁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홍태수는 대감의 음식에 다시 독을 타기 시작했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만큼. 대감은 다시 병석에 눕기 시작했고 홍태수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홍태수의 소나기로 굴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홍태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병석에 누워 기력을 잃자 홍태수는 대감댁의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지요. 집사를 자기 사람으로 바꾸고 하인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했습니다. 대감께서 편찮으시니 내가 당분간 집안일을 맡겠다. 아무도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홍태수의 아들 태준도 대감댁에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소연의 방 앞을 서성이며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곧 내가 내 마누라가 될 거야. 기대해. 소연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홍태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수한 관리를 통해 득수의 죄목을 부풀리기 시작했지요. 저 놈은 단순히 신분을 사칭한 게 아니라 대감댁에 잠입해 재산을 노린 영모의 첩자입니다. 없는 죄도 만들어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가 20년 전 역적으로 처형당했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자식놈이 복수를 위해 대감댁에 접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권력과 뇌물 앞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지요. 결국 득수에게는 영모죄가 추가되었고 형벌은 차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은 열흘 뒤로 잡혔지요. 홍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형님의 재산도, 벼슬도, 그리고 소연이도. 그러나 홍태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악행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처마 밑에 제비, 담장 위에 까치, 마루 밑에 쥐들. 한양의 모든 동물이 홍태수의 죄를 목격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정보는 하나둘씩 어느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흰 고양이에게로. 사형 집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득수는 옥중에서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벽만 바라보았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흰 고양이가 온다는 쥐의 말을 믿고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밤 옥사 앞에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득수 나리. 익숙한 목소리의 득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쓰개 치마를 깊이 눌러 쓴 여인이 서 있었지요. 아씨, 소연이었습니다. 몸종을 매수해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지요. 소연의 얼굴은 단식으로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나리, 제가 왔습니다. 아씨, 왜 이런 무모한 일을. 들키면 어쩌려고. 소연이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득수가 그 손을 잡았지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나리, 함께 도망쳐요. 아씨, 몸종이 뒷문을 열어놓았어요. 지금 당장 빠져나갈 수 있어요. 득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씨. 왜요? 제가 도망치면 아씨에게 화가 미칩니다. 역적을 도운 죄로 아씨까지 위험해져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리만 죽으라는 말인가요? 제가 죽더라도 아씨만 무사하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득수가 소연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아씨, 제가 아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신분을 속인 것은 죄송하지만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창살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웃었지요. 아씨, 돌아가십시오. 들키기 전에. 싫어요. 저도 같이 죽을래요. 안 됩니다. 아씨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저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소연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반드시 나리의 누명을 벗기겠어요. 믿습니다. 아씨. 소연이 떠나고 옥사는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창살 사이로 흰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은인. 흰 고양이였습니다. 달빛 아래 신비롭게 빛나는 고양이가 득수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고양이님. 위기의 순간에 다시 오겠다 했지. 약속을 지키러 왔느니라. 흰 고양이가 창살 사이로 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은인, 내가 이 쇠사슬을 끊어줄 수 있다. 지금 당장 탈출하겠느냐? 득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망칠 수 있다. 이 순간 탈출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도망자 신세로 평생을 숨어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소연도 다시는 만날 수 없을 테고 홍태수의 악행은 영영 묻히겠지요. 득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고양이님. 무슨 소리냐? 사흘 뒤면 내 목이 달아나는데 도망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홍태수의 죄는 묻히고 소연 아씨는 그자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흰 고양이가 득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찌하겠다는 거냐? 홍태수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흰 고양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다. 무엇입니까? 이 한양에는 수많은 동물이 있다. 그들 모두가 홍태수의 악행을 지켜보았지. 그 증거를 모아 세상에 알리면 되지 않겠느냐. 득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쉽지는 않다. 동물들이 본 것을 사람이 믿을 리 없으니 물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물들은 홍태수가 숨긴 물건들의 위치를 알고 있지. 흰 고양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독약을 산 약방의 장부, 대감의 재산을 빼돌린 문서, 관리에게 뇌물을 준 기록. 홍태수는 그 모든 것을 자기 집 어딘가에 숨겨두었다. 쥐들이 그 위치를 알고 있느니라. 득수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양이님, 부탁드립니다. 그 증거들을 모아 소연 아씨에게 전해 주십시오. 소연이라면 대감의 딸이냐? 예, 그분이라면 이 증거를 관가에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민이라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겠지만 양반과 규수의 말이라면 다를 것입니다. 흰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뜻대로 하마. 다만 시간이 촉박하니 서둘러야겠구나. 고양이가 돌아서려다 멈추었습니다. 은인, 한 가지 더 말해두겠다.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지 않느냐? 득수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20년 전 내 아버지는 역모로 몰려 죽었다. 그러나 그것은 누명이었느니라. 득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버지는 충신이었다. 나라의 비리를 밝히려다 역으로 모함을 받은 것이지. 그리고 그 모함을 주도한 자가 바로 홍태수의 아비였느니라. 득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홍태수는 그렇다.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자식이다. 그리고 그 죄의 증거 또한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다. 흰 고양이가 달빛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겠다. 득수는 창살을 붙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처형 전날 밤이었습니다. 흰 고양이는 한양의 모든 동물을 불러 모았습니다. 까치, 참새, 제비, 쥐, 고양이, 개, 닭까지. 수백 마리의 동물이 달빛 아래 모였지요. 모두 들어라. 내일 아침 한 사람의 목숨이 억울하게 끊어질 처지에 놓였다. 동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득수라는 이 젊은이는 우리 동물들에게 늘 선하게 대해주었다. 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다친 이를 치료해주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를 살려주었지. 동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득수에게 은혜를 입은 동물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런 그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 이것은 홍태수라는 인간의 악행 때문이다. 흰 고양이가 홍태수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대감을 독살하려 한 것, 득수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한 것, 20년 전 득수의 아버지를 모함해 죽게 한 것. 동물들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습니까? 각자 홍태수의 악행을 증명할 물건들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 한 곳에 모아라. 쥐들이 앞장섰습니다. 저희가 홍태수 집 창고에서 독약 약첩을 받습니다. 저희는 홍태수가 뇌물 장부를 숨긴 곳을 압니다. 저희는 20년 전 문서가 숨겨진 벽장을 알고 있습니다. 까치들도 나섰습니다. 저희가 그 물건들을 물어다 나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흰 고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밤새 증거를 모아 대감댁 교수에게 전해라. 그녀가 관가에 구할 것이다. 동물들이 일제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한양의 골목골목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들이 벽장을 갉아 문서를 꺼내고 까치들이 그것을 물어날랐지요. 참새들은 망을 보았고 고양이들은 길을 안내했습니다. 홍태수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그의 집에서 증거물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모든 증거가 대감댁 소연의 방 창가에 쌓였습니다. 흰 고양이가 창문을 긁었습니다. 소연이 눈을 떴지요. 이게 무슨... 창가에 쌓인 문서와 물건들, 그리고 달빛 아래 앉아 있는 흰 고양이. 고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 나는 득수의 은인이다. 이 물건들은 홍태수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이니라. 소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것으로 득수 나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나 서둘러야 한다. 해가 뜨면 처형이 집행되느니라. 소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옥사에서 득수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살 사이로 스며들었고 처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득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소연아 씨에게 증거가 닿았기를.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득수의 눈앞에 구경꾼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홍태수는 맨 앞자리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칼을 든 망나니가 득수의 목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형장 입구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손 가득 문서를 안고 눈에는 결연한 빛을 담은 채. 이게 무슨 짓이냐? 홍태수가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나으리, 저는 홍대감의 딸 홍소연입니다. 이 처형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형장을 관장하는 관리가 계속 오전 113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리하라는 것이오? 이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소연이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홍태수가 저희 아버지를 독살하려 한 증거입니다. 독약을 구입한 약방의 장부와 독약병이 여기 있습니다. 군중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홍태수가 저희 집 재산을 빼돌리려 한 증거입니다. 위조된 문서와 원본이 여기 있습니다. 홍태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닙니다. 소연이 마지막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전 득수나리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게 한 증거입니다. 득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연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충신 박만호 나리는 조정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역으로 역무죄를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함을 주도한 자가 바로 홍태수의 아비 홍기영입니다.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박만호라면 그때 그 사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지. 소연이 득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득수는 바로 그 박만호 나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목에 걸린 옥패가 그 증거입니다. 득수의 목에는 어릴 때부터 지니고 있던 낡은 옥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관리가 옥패를 가져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종친부에서 내리는 옥패입니다. 박만호는 종친의 후손이었소. 군중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렇다면 득수는 천민이 아니라 종친의 후손이란 말인가? 홍태수가 발악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전현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형장 뒤에서 한 무리의 관원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의 성관원이 외쳤지요. 임금님의 명이시다. 처형을 즉각 중단하고 홍태수를 체포하라. 홍태수가 휘청거렸습니다. 뭐라고? 관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난밤 대궐에 익명의 고발장이 도착했소. 홍태수의 죄상을 낱낱이 적은 것이었지. 임금님께서 직접 조사를 명하셨고 오늘 아침 규수가 가져온 증거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소. 익명의 고발장. 그것은 득수가 옥중에서 작성하고 동물들이 대궐로 전한 것이었지요. 홍태수가 도망치려 했으나 포졸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살려줘. 나는 억울해.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득수의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득수는 휘청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소연이 달려와 득수를 부축했지요. 나리, 괜찮으세요? 아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에서 까치들이 일제히 울어댔고 처마 밑에 참새들도 지저귀었습니다. 마치 득수의 무죄를 축하하는 것처럼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박만호 나리의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충신의 후손이 누명을 벗었도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형장 담장 위에서 흰 고양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 뒤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홍태수는 을금부에 끌려가 신문을 받았지요.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했으나 증거가 워낙 명백해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홍태수는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대감을 독살하려 한 것, 득수를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한 것, 대감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그리고 20년 전 자신의 아비와 함께 박만호를 모함해 죽게 한 것까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관리의 물음에 홍태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박만호, 그놈이 우리 아비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놈만 없으면 우리 가문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어. 탐욕이 한 사람을 죽이고 그 자식의 인생까지 망친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홍태수에게 차명을 내렸습니다. 충신을 모함하고 일가 친척까지 해하려 한 죄.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 홍태수의 아들 태준도 가문의 죄에 연좌되어 기양길에 올랐습니다. 처형 당일 홍태수는 형장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줘. 그러나 망나니의 칼은 거침없이 내려쳤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최후를 맞았지요. 한편 임금은 득수의 아버지 박만호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박만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신이었느니라.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자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라. 득수는 벼슬과 가문을 되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옥패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가보가 되었지요. 홍대감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나서 득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네 아비를 죽인 자의 조카가 바로 나였네. 비록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한 죄가 있지. 용서해 주게. 득수는 대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감, 그것은 대감의 죄가 아닙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자네는 대인이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 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득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라면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네. 혼담을 다시 진행하세.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한 달 뒤, 득수와 소연의 혼례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대감댁 마당에 온갖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했지요. 양반이든 서민이든 신분을 가리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천할 신분에서 충신의 후손으로 참으로 하늘이 내린 인연이구나. 두 분의 앞날에 복이 가득하기를. 득수는 사모관대를 쓰고 소연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썼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며 절을 올렸지요. 혼례가 끝나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신방에 든 두 사람은 오랜 시련 끝에 마침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창밖에는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지요. 날이, 아니 이제는 서방님이라 불러야겠네요. 소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인. 득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두 사람의 눈빛이 촛불처럼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창가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보니 창문 앞에 흰 고양이가 앉아 있었지요. 고양이님. 득수가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흰 고양이가 달빛 아래 신비롭게 빛나며 말했습니다. 혼례를 축하한다, 은인. 고양이님 덕분에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흰 고양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다. 다만 한 가지 말해 두고 싶은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해로운 일에 쓰지 않았다. 위기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정도를 걸었느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 득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욱 대단한 것이다. 흰 고양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 능력은 거두어 가지 않겠다. 다만 진정 필요한 순간에만 쓰거라. 그것이 나와의 마지막 약속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흰 고양이가 달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득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다가 소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저 고양이는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언젠가 길에서 구해준 고양이인데 알고 보니 천년을 살아온 영물이었습니다. 소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양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죽었을 것이고 부인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득수가 소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이었습니다. 그 고양이를 만난 것도 부인을 만난 것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촛불이 흔들리다 이내 꺼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달빛만이 신방을 은은하게 비추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사랑은 달빛처럼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그 뒤 득수는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능력을 활용해 재해를 예측하고 도적을 잡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었지요. 백성들은 득수를 귀신 같은 관리라 칭송했습니다. 소연은 현명한 아내가 되어 득수를 내조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났지요. 홍대감도 건강을 되찾아 오래오래 살았고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즐거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양의 동물들 사이에서는 오래도록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동물을 사랑한 장돌뱅이 있었는데 그 덕에 큰 복을 받았다더라. 그래, 선한 마음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야.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는 뜻이지요. 득수는 비록 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이를 도왔고 약한 생명을 보살폈지요. 그 선한 마음이 결국 그를 구하고 사랑하는 이와 맺어지게 한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진실됨이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지요. 정직하게 얻은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베푼 것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